해내겠다는 욕망은 반드시 나를 바꾼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어떻게 그 모든 길을 외울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뇌신경학자 엘리니 맥과이어는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에 어떻게 그처럼 방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는지 궁금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 면허를 따려는 지원자들은 도시의 특정 구역, 즉 체링크로스 역에서 반경 10km를 모페드,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처럼 생긴 초경량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소 수천 곳과 미로 같은 거리 25,000개를 외운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도 지원자의 약 50%만 면허시험에 합격한다. 맥과이어는 면허 취득에 성공한 사람들의 해마가 평균보다 크리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동료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나이, 교육, 지능이 비슷한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후위 해마의 회백질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 택시 운전사들은 동년배보다 기억 중추가 더 컸다. 마치 뇌가 런던의 도로 주행을 위한 인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된 것처럼 택시를 운전한 기간이 길수록 해마가 더 컸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 연구는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뇌가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조직되고 변형되는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도시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배워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런 신경 경로들은 뇌의 구조와 크기를 변화시켰고, 이는 뇌의 활동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뇌 가소성이라고도 불리는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반영하도록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신경 가소성은 뉴런이 성장하고 다른 뇌 영역의 뉴런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새롭게 뉴런이 연결될 수도 있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뇌는 유연하다.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서서히 뇌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신경 가소성은 어째서 무엇이든 가능한지 설명해준다. 연구자들은 복잡한 뉴런 연결망이 재배열되어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는 점을 들어 모든 뇌가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연성은 뇌의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 뇌의 한쪽 반구가 다른 쪽 반구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그런 경우다. 그래서 뇌졸중을 앓은 후에도 뇌 기능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일을 미루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습관을 고치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낸다면 기억은 이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기억력 문제로 고심하거나 기억 장애가 있다면 뉴런 간 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습 과정에서 뭔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새로 배운 내용과 이미 아는 내용,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라. 예를 들어 학습하는 내용이 그 순간에는 가치가 있지만 다시는 사용할 것 같지 않다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지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활이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의 고차적인 추론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정보를 간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망각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이걸 기억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같은 태도로 망각에 대응한다면 학습과 성장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망각에 대한 믿음이 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실수를 인정하고 정보를 다시 습득하기보다 그릇된 신념을 강화할 뿐이다. 요컨대 뇌 가소성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부호화하고 처리하고 통합하는지 안다면 기억도 훈련할 수 있다. 즉, 환경이나 음식, 운동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 뇌의 기능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에너지 비법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뇌 가소성은 당신의 학습 또는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바른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적용하고 조절할 때 한계는 없어진다. 우리의 기분과 행동을 좌우하는 숨은 힘, 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다고, 자존감이 하룻밤 사이에 커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또 있다. 이 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뇌는 바로 소화관이다. 당신은 직감 또는 본능적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냥 알았던 순간이 있었는가? 직감에 따라 결정을 내리거나 왠지 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소화관 내벽에 숨겨진 이 내장 속 뇌는 소화와 기분, 건강, 심지어 사고방식의 관계에 대해 의학계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뇌를 장신경계라고 부른다. 사실 그리 작지도 않다. 장신경계는 식도에서 직장까지 소화관 내벽의 얇은 두 층에 분포하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을 말한다. 이 뇌 장축은 뇌장연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뇌와 기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이해는 이제 시작 단계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소화기관이 뇌의 기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기능하는 방식과도 같다. 땅속에 뿌리는 다른 식물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필수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몸통으로 끌어올려 줄기를 보강하거나 새로 만들고 매년 봄 새로운 잎을 틔우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는 장을 통해 흡수된다. 뇌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그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뇌의 무게는 총 체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므로 영양소는 일상적인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신경계와 중추신경계는 태아 때부터 같은 조직에서 발달하며 미주신경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여러 면에서 두 신경계는 서로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을 포함한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중추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수의 장신경계 세포를 갖고 태어나며 그 수에 변화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뇌처럼 장신경계도 성인기에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고 손상되면 보수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소화관은 뉴런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 이 신경세포들은 놀랄 만큼 뇌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2010년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자 디에그 보우르케즈는 소화관의 장내 분비세포에 발 모양의 돌출부가 있고 이 기관이 뉴런 간 소통에 사용되는 시냅스와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보우르케즈는 이 세포들이 뉴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 뇌와 대화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소화관과 뇌관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사용할 것이라는 게 그의 가설이었다. 그는 추가 실험 끝에 장내 분비세포들이 미주신경을 사용해 메시지를 받아서 뇌로 보내며 이 방식이 혈류를 통한 전달 방식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와 장이 당신의 멘탈을 결정한다. 뇌장 연결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뇌와 장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번째 뇌는 첫 번째 뇌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 뭔가 옳지 않다고 직감하거나 반대로 육감에 따라야 한다 싶을 때 불합리한 판단만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장이 고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으면 뇌에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지금 당신의 소화관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하여 뇌에 연료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뇌는 손끝에 닿은 책장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등을 받쳐주는 의자의 안락함을 감지하고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을 계속 관찰한다. 다른 뇌 영역에서는 커피나 향수, 책장 같은 환경의 냄새를 맡는다. 또 다른 뇌 영역에서는 이 책에 찍힌 단어 기호를 읽어들여 의미로 변환한 다음 단기 기억으로 처리하고 저장했다가 장기 기억으로 보낼 것이다. 이 모두가 당신의 뇌가 지닌 궁극의 초능력이다. 당신은 그런 초능력을 연마하여 더 키울 수 있고 혹은 불안정하게 내버려 두어 퇴화시킬 수도 있다. 자신의 초능력을 어떤 환경에 두느냐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인생의 사명을 뒷받침해줄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꿈에서 멀어지게 하는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엄청난 정신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뇌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정보의 과부하와 주의 산만, 건망증, 무능감이 생기는 걸까? 이처럼 커다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날에는 간단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 답은 간단하다. 너무 명백해서 관가됐을 수 있는 이유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알려주면 그 사람의 하루가 풍요로워지지만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학교는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할지 배운다. 그러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은 거의 없다. 학교 혁명에서 켄 로빈슨 경은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의 교육 제도가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개혁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훌륭한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 및 민간 관계자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제도는 수많은 젊은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좋든 싫든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도 조만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도 이미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내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했지만 교육제도에 대한 나의 경험은 복잡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그렇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아마 나는 학교에서 이상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우리를 정보로 채운다. 위대한 문학작품과 문명의 진로를 바꾼 인물들을 알려주며 이를 우리가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방법, 스스로 공부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흡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빠르게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미래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노동자와 공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무직 역시 불안정한 기경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게 하는 경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자리가 갑자기 주목받는가 하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당신의 직장에 영향을 미칠 일자리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학습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습할 내용만 말해주고 학습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디지털 가부화가 우리 뇌를 장악하려고 위협한다면 학습에 관한 지식을 동원해 기본 원칙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과 직장 환경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학습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확실히 대비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라. 왜 신념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왜 제한적 신념은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제한적 신념은 어떻게 거부하는가? 잠시 극장에서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해보자. 스크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 슈퍼빌런이 지지대를 들이받아 다리 전체가 무너지려 한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거리는 이때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위기 상황을 알고는 현장으로 출동한다. 재앙을 막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다. 10초 후면 슈퍼히어로는 다리에 도착한다. 그러나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에서 초등학교 때 공중제비를 돌다 얼굴을 쳐박았던 때를 상기시키는 목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그녀에게 장래 목표를 낮추는 게 좋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도 들린다. 다리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또 다른 환영이 떠오른다. 그녀의 과대망상을 비웃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의 얼굴이다. 장면이 바뀌어 다리에서 부서져 나온 파편들이 강으로 떨어지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수십 명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그런데 우리의 슈퍼히어로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도로변에 앉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잠깐, 뭐라고? 슈퍼히어로 영화에 이런 장면은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만일 그러면 끔찍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어둠이나 현재 직면한 도덕적 갈등과 상관없이 제한된 신념에 굴복해서는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좋으면 높은 빌딩 혹은 최소 몇 층짜리 건물은 뛰어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언맨은 나는 본래 실수가 잦으니까 어쩌면 최악의 순간에 아이언맨 슈트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초능력을 지닌 이들이 잠시라도 자신의 한계를 의식했다가는 일을 망칠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도 초능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알릴 수 있을까? 마인드셋이 출발점이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다. 9살이었는지 10살이었는지 나이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20명이 넘는 우리 일행은 큰 식당의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토요일 밤이라 식당은 손님으로 꽉 찼고 종업원들은 분주히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모두 자리에 앉은 지 몇 분이 지나고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늘 그렇지만 주문은 오래 걸렸다. 내 차례가 되었고 종업원이 원하는 식사와 음료수를 물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가 주문을 받아 적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순간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우리 일행이 25명가량 되는 데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의 주문도 받고 온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그녀가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내가 주문한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식사가 나올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궁금했던 건 그 많은 주문을 다 외우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문한 음식은 다 나을지 몰라도 엉뚱한 사람 앞에 놓여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바꿔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 먼저 음료가 나왔고 모두가 자신이 주문한 음료를 받았다. 심지어 얼음 없이 콜라를 달라던 사촌도 레몬 한 조각과 라임 한 조각, 체리 2개를 넣어달라던 다른 사촌도 정확히 주문한 대로 음료를 받았다. 상당히 훌륭한데? 하지만 아직 나올 게 많으니까 두고 봐야지. 몇 분 후 샐러드가 나왔다. 이번에도 완벽했다. 드레싱을 옆에 따로 달라던 사람도 뿌려달라던 사람도 모두 요청했던 대로 나왔다. 나의 의심이 시험받고 있었다.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왔다. 매우 복잡한 요청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 모든 음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리되어 나왔고 곁들임 요리도 제대로 나왔다. 나는 그제야 식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계속 생각했다. 당시 나는 겨우 책을 읽기 시작했고 뇌 손상으로 학습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뇌가 상상했던 것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그 식당의 종업원은 마치 로저 베니스터 같았다. 베니스터는 1950년대에 활동했던 육상 스타다. 그가 선수 생활을 한 초창기에는 육상 선수가 1마일에 4분 이내에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혹여 그 기록을 달성하려다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나 1954년 5월 6일 베니스터는 1마일을 3분 59.4초로 주파해 4분 장벽을 무너뜨렸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기록이 깨졌고 곧 그 기록도 깨졌다는 점이다. 그 후로도 기록은 계속 단축되고 있다. 베니스터의 업적은 4분 장벽이 사실상 전혀 장벽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종업원도 그랬다. 그녀는 내가 그동안 나의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동안 뇌 손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나는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갖게 되었다. 그 종업원은 리미트리스 모델이었다. 그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내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으므로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내 마인드셋을 바꿔주었다. 그녀가 그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나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학습 방법에 학습에 자리한 기본 개념은 한계의 초월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닌 한계를 없애는 비결은 잘못된 가정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확신한 까닭에 뭔가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 다시 로저 베니스터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1954년 5월 6일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이하로 주파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베니스터가 기록을 깬 지 46일 후 다른 선수가 그의 기록을 깼고 그 뒤로도 기록을 경신한 선수는 1,400명이나 됐다. 4분 이내에 1마일 완주는 여전히 놀라운 업적이지만 불가능한 업적은 아니다. 일단 장벽이 깨지자 많은 사람이 기록을 경신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에 자꾸 지는 이유. 제한적 신념은 부정적인 자기대화. 즉,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들보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면의 대화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자주 뭔가를 시도하거나 꿈을 쫓기를 멈추는가? 만약 이 말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신념변화 전문가인 셸리 레프코는 우리는 삶이 고달플지 쉬울지 돈이 부족할지 풍족할지 우리가 중요한 존재일지 아닐지 모르는 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두 사람, 부모를 바라봅니다. 라고 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모는 우리의 첫 스승이다. 아동기를 벗어날 무렵이면 우리는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제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제한적 신념은 아주 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다. 보통은 쉽게 하던 일, 가령 메모나 간단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 당신을 방해한 것이 제한적 신념이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해냈을 텐데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상황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확장해보자. 직업적 성취 또는 친구를 사귀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만약 제한적 신념에 장악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저조한 성과 또는 협소한 인간관계를 보며 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고 있거나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다. 나와 함께 퀵 러닝을 설립한 알렉시스는 원인은 달랐지만 나처럼 어려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힘들게 장사를 했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4인 가족이 방 한 칸짜리 지하 3방에서 살았는데
부모가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한 후 7년 전 신청했던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절망에 내몰렸던 그녀의 가족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2,000달러 상당의 돈을 빌려 미국으로 왔다. 알렉시스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미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고 문화규범도 너무나 달랐다. 부모도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 모두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했다. 알렉시스는 집 근처의 학교에 들어갔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데다 영어도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그런데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가 고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안가 반 친구들은 그녀가 지지나 라며 놀렸다. 얘 뭐니? 너 바보니? 이상한 애야.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다. 체육 시간에도 그녀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다음 시간에는 체육복을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써야 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알렉시스는 책 한 권을 다 읽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뭔가를 배우려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와 싸워야 했다. 바로 그녀의 능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의심하는 목소리였다. 그렇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다. 내면의 뭔가가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실망시킬 순 없었다. 특별한 일을 하며 살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그녀가 외부의 목소리를 그녀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면 인생도 거기서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배움으로써 답을 찾았다. 남들은 성공과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순전히 행운과 특출한 재능 덕인지 아니면 그 뒤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렇게 성공하는 법을 탐구하는 중에 내 초창기 수업 중 하나를 듣게 됐다. 그녀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첫째 날, 우리는 기억을 다뤘다.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이었지만 수업을 끝낸 알렉시스는 생기에 넘쳤고 그날 배운 내용에 몹시 흥분했다. 내 뇌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난생 처음 자신이 느리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뭔가를 배우는 것이 기쁘고 흥미진진했다. 둘째 날, 우리는 속독을 다뤘다. 그녀가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이 수업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똑똑한 독서 습관을 익히고 속독 훈련까지 끝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다. 갑자기 독서의 잠재력이 보이고 재미까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느리거나 멍청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지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학습의 효력을 경험하는 동안 수년간 이어져 온 부정적 자기대화와 제한적 신념은 그녀의 마음 뒤편으로 밀려났다. 속독 수업 후 알렉시스는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지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던 제한적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음을 안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알렉시스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모르는 게 있더라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답을 찾아 나서고 얻은 것들을 응용한다.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이 제한적 신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때 유용하게 썼던 비유가 있다. 바로 온도계 비유다. 나는 제한적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의 차이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와 같다고 말한다. 온도계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한 가지 기능, 즉 기온을 읽는 기능만 있을 뿐 더 이상의 기능은 없다. 제한적 신념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비롯된 제약을 감지해 읽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측정하고 환경이 그 측정치에 반응하게 만든다. 즉, 방안이 너무 춥거나 덥다고 인식하면 설정된 적정 온도로 환경을 바꾼다. 온도 조절기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제약을 가하려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시도와 마주치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한적 신념을 최소화하고 슈퍼히어로의 마인드셋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열쇠는 다음 3가지다. 첫 번째 열쇠.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여라. 제한적 신념의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그런 신념은 다양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이는 당신의 재능, 성격, 인간관계, 교육,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내적 속삭임을 유발하는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능력하다고 말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예를 들면 당신은 난 농담에 서툴러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농담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난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야로 비약될 수도 있다. 이런 자기 대화는 당신이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냐, 난 안 해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보자. 특정한 상황이었다거나 자신을 규정하는 데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자기 대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 제한적 신념은 흔히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유일한 근원은 아니다. 어릴 적 사회 환경은 어릴 적 받은 교육처럼 제한적 신념을 유발할 수 있다. 어려서 처음으로 몇 번 시도했을 때 잘 안 됐던 일이 제한적 신념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제한적 신념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릿속 목소리를 파악하면 되받아치도록 하라. 나는 항상 이런 일을 망쳐놓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그런 의견은 접어도 라고 반박하도록 하라. 두 번째 열쇠, 사실을 확인하라. 제한적 신념의 횡포 중 하나는 명백히 틀린 믿음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툰가? 정말로 그룹을 잘 이끌지 못하는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재미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몇 번이나 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제한적 믿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자아와 싸워 대체로 이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자기 대화 가운데 현실에 근거한 것은 얼마나 될까? 흔히들 두려움을 느끼는 대중 앞에서 연설한 경험을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생각해보라. 단상에서 청중의 야유를 받았는가? 연설 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놀리고 연설이 형편없었다고 말했는가? 다음날 상사가 당신을 앉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청중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것이다.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아마 메모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을 게 거의 확실하다. 물론 이것이 다음에는 테드 강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의미임은 확실하다. 즉, 당신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봐야 한다. 자기 대화가 끼어든 탓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무시되고 저조한 상태를 보인 걸까? 이는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다. 사람들은 자신 없는 일을 하는 동안 내면의 비평가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서 집중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내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신념을 무시하고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제한적 신념을 잘 제압할수록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산만함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열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라.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이고 그 실체를 주의 깊게 검토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행할 차례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마음속 제한적 신념이 아닌 참이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이 제한적 신념임을 확인하고 사실 검토에 들어간다. 그 결과 압박감에 사로잡힌 순간 종종 긴장감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그랬을 때도 결과가 처참했던 적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성공했던 때가 몇 번 있었음을 깨닫는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틀거렸던 때보다 성공했던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때 새로운 신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100% 승리할 수 없고 몇 번이나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을 대체할 이 새로운 믿음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다음에 당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훨씬 건강한 마인드셋을 갖게 해준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봤지만 대화의 결론은 비슷했다. 내면의 목소리가 진정한 자기 목소리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그 목소리에 끌려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나를 아는데 같은 말까지 사용하며 제한적 신념을 표방한다. 하지만 만약 내면의 비평가에게 별도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비평가를 쉽게 침묵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매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재미도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비평가에게 황당한 이름과 아주 별난 신체적 속성을 부여해보자. B급 영화도 안 되는 캐릭터로 만들고 부정적인 성향을 비웃어주는 것이다. 그 캐릭터가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짜증스럽다는 듯 눈을 굴려보자.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실제 자신과 더 잘 구별할수록 제한적 신념이 자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잘 막을 수 있다. 성공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으리니 모든 탐험의 끝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와 비로소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되는 것이리라. 만약 당신이 세상의 압도적인 다수에 속한다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한계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어쩌면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을 수 있다. 혹은 승진 경쟁에 참여하고 싶었을 수 있지만 그럴 역량이 없다고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말했을 수 있다. 어쩌면 휴대전화를 놔두고 집을 나설 거라고, 다음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늘 그랬듯이 연설 원고를 보고 지루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묘사하는 것 같다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 지금 그 사람에게 작별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제는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당신을 만나보자.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무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믿지 않는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과거가 곧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뇌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여서 배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술이라도 습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동기도 무한하다. 과거에는 좀 더 야심찬 삶을 구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야망에 습관을 맞추는 방법도 알고 있다. 평생 학습과 평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는 아침에 옷을 입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당신은 최상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음식과 수면, 운동으로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항상 새롭고 까다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 몰입 상태에 들어갈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과업을 시작하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제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도구들은 무엇이든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독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획득한 기술들과 그 도구들을 결합할 때 말 그대로 슈퍼히어로의 초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슈퍼히어로는 단순히 초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아니다. 모든 슈퍼히어로는 결국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 봉사해야 한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지혜를 가져온다. 그들은 자기 삶의 초능력을 통합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매트릭스의 결말에서 네오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매트릭스와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람들에게 네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여줄 거야. 그들에게 네가 없는 세상, 규칙이나 통제, 국경이나 경계가 없는 세상,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을 보여줄 거야. 그는 평범한 세계로 돌아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사명을 띠고 돌아간다. 당신도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도 더 나아지게 해주길 바란다. 그 공식은 이렇다. 배우고, 얻고, 환원하라. 영웅의 여정은 영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새로 발견한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어라. 영화 루시에서 미국인 학생 루시는 뇌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키운다. 그리고 신경학자 노먼 교수는 루시가 그녀의 정신과 몸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루시가 새로운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노먼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생명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생명체의 유일한 목적은 배운 것을 전수하는 거죠. 그 이상의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축적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어찌해야 할지 묻는 거라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문제는 당신이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과 동료들이 해당 업계 그리고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는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겠는가? 탁자에 잔뜩 쌓아둔 잡지들을 조금이라도 읽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는가? 사람들과 좀 더 역동적인 관계를 맺겠는가? 뇌에 좋은 음식들만 준비한 만찬 모임을 열겠는가?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강의에 등록하겠는가? 또는 당신이 강의를 하기 위해 등록하겠는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슈퍼히어로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도 가능한 일이다. 이 책 중간중간 당신이 새로 습득한 기술들 중 일부를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기법을 함께 사용할 시간이 왔다. 한 가지로 시작하라. 어디서부터든 시작하라. 무엇이든 괜찮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다. 당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신이 사는 삶이 곧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라.